청와대에서 민간기업 감찰을 지시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주장이 새롭게 나왔죠. 채널A의 단독 보도로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네, 일단 민간기업 공항철도죠. 공항철도에 대한 감찰이 실제로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김태우 수사관이 본인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고 청와대도 이제 어제 공식적으로 해명을 내놨는데 일단 양측의 주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을 철저히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은 보이시는 화면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에 따른 내용인데 일단 당시 특별감찰반장이었던 이인걸 반장이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 비리가 있다고 하니 확인해봐라 라고 지시를 했고 이 지시를 받은 김태우 수사관은 공항철도는 민간기업이라 조사할 수 없다 이렇게 답했다라는 게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해명은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감찰 대상인지 몰랐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청와대 해명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인걸 반장이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쓴 적도 없고 김태우 수사관이 이게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첩보를 수집할 수 없다. 이런 주장도 한 적이 없다라는 게 청와대의 해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민간기업인 이 공항철도에 청와대 감찰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공항철도 고위 임원은 청와대에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민정에서 차에서 그런 수술을 했다고 경찰 확인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우리 일은 다 끝나고 조사하는 거예요. 그 경찰 통역을 하고. 자, 굳이 청와대의 감찰 범위가 벗어나는 민간 기업인데 굳이 감찰을 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청와대 해명은 지금 그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감찰 결과 관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대검찰청으로 이첩을 했었다 해명입니다. 그러니까 몰랐다라는 게요. 이게 민간 기업인지 몰랐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왜 그런 부분은 이제 저기가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돼 있지 않습니까?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그 주변에 그러니까 공기업들이 뒤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에서 저렇게 해명을 했다라는 게 좀 부적절해 보여요. 무슨 말씀이냐면 민간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공적인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공적인 영역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또 감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순수하게 민간 영역 내에 벌어진 일이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대검찰청으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깔끔했을 텐데 그냥 몰랐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청와대가 이런 일도 모르고 사찰을 했느냐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건데 하여튼 김태우 수사관이 얘기한 것처럼 불법 사찰이니까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했고 조사를 거부했다. 이런 내용은 청와대에서는 없었다라고 또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수임 부장.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널A에 어제 단독 보도가 나오고 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채널A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이렇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특감반장, 그러니까 이인걸 특감반장이 공항철도를 공기업으로 잘못 알고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항철도를 조사했다라는 거는 사실이 맞는 거죠. 그리고 이 공항철도는 공항철도, 공기업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 이름은 있습니다만 이미 1998년에 13개 민간업체가 투자를 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명백한 민간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공기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감찰을 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저도 사실 일반인이라면 철도공사 그러면은 공항철도 그러면은 공사인가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다른 곳도 아니고 청와대 감찰반장이 그게 공기업인지 민간기업인지 그때 몰랐어요라고 얘기하는 해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민정수석실에서 굉장히 이 문제는 민감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난 정권 때도 사실은 민간 사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국정원 기무사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뭐 다 구속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청와대의 특감반이라면 이 정도의 어떤 지식과 기본적인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 일반 기자들도 웬만하면 압니다. 이게 공기업인지 아닌지 제일 먼저 있을 정보를 오면 그럼 이게 우리가 맡아도 되는 것인지 그걸 제일 먼저 확인해 일단 따져보고 하는 것이죠. 뭐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인걸 특검반장이 지시를 해서 알아봤다는 것이고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지만 해당 지금 공항철도는 전달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거는 민간 기업에 대한 사찰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저는 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공직 사회를 총괄적으로 감찰한다는 이 특감만이 과연 이거 공기업인지 아닌지도 몰랐다는 게 과연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청와대 감찰반의 감찰이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개인, 민간인에 대한 사찰도 있었다라는 주장을 또 터뜨린 겁니다. 강경석 기자. 네. 어떤 내용입니까? 민간인 누구를 지금 감찰했다는 주장입니까? 애초에는 이제 전직 총리의 아들 이런 네. 정도로만 보도가 됐는데 어제 이제 워낙 후속 보도가 이어지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비공식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사실상 그 전직 총리의 아들은 고건 전 총리의 아들 고진 씨였고 네. 나머지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제 핵심 직책을 지냈던 진대재 전 장관, 변양균 전 정책실장 네. 이런 분들이 소위 그때 비트코인이 한참 광풍이 불었을 때 그랬죠. 혹시 이 비트코인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게 없는지 네. 이런 사전 정보를 취득한 차원이었다. 네. 근데 이 정보를 왜 취득했냐? 당시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이 시점이 왔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였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로데이터 수준이었고 실제로 수집은 했지만 네. 이게 이 비서관실에서 했던 업무의 영역과 맞지 않다고 판단해 실제로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이 해당 인사들에 대한 이 비트코인 소지 여부는 제외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민간인, 지금 과거에는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완전히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 비트코인을 가졌다 안 가졌다를 청와대 감찰반이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인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사실은 어제 오전에 김학겸 대변인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순물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걸 하다가 보니까 불순물이 섞여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후에 또 입장을 바꿨습니다.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반부패 관련된 보고서를 만들려고 사실 비트코인 문제가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만들면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기초 자료로 이걸 수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아시겠지만 내 계좌에 돈이 얼마 들었는지 누가 압니까? 저 위에는 몰라요.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계좌를 까지 않는 한은 그 사실 모릅니다. 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내 주식과 비트코인은 굉장히 이건 개인 정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정보를 일단 지금 나온 이야기로 보면 일단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진대재 전 장관과 변양균 전 실장의 비트코인 보유 실태를 청와대가 어떤 방법을 알았을까? 저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걸 뭐 보고서를 만들고 뭐 이거는 떠나서 일단은 그러다 보는 자체가 문제가 그렇죠. 있다는 그 거죠. 사실 자체를 알게 된 방법과 수단이 뭔가? 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민감한 문제가 되어 있는 게 과연 이 문제가 만약에 나중에 밝혀지게 된다면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청와대가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엄중한 문제라고 공경도 아주 큰 공경에 처할 수 심각한 있는 문제죠. 네. 예. 지금 진대재 전 장관, 변양균 전 정책실장, 고건 전 총리 아들 고진 씨 민간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간인 사찰했다는 거예요. 민간인 사찰. 이거 계속해서 적폐청산 문제에서 문제가 됐던 그런 사안이고요.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냐. 투자죠, 이거는. 네. 개인의 투자까지 청와대가 나서서 네. 할 수 있느냐. 아하. 그 문제입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에는요. 다 이미 알려진 문건.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에게 정말 전심전력해서 잘해야 된다. 이런 문건까지도 불법 사찰이라고 지금 몰아갔거든요. 네.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네. 네. 아직까지는 사실 저희가 민간인 사찰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 김태우 전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 내용을 지금 근거로 네,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저희가 거죠. 이제 추가 취재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보도에서도 민간 기업에 대한 불법 감찰이라는 표현을 썼고 네. 실제로 사찰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취재가 필요하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오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한 일간지 기자 간에 설전이 붙기도 했습니다. 아하. 그만큼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보도를 할 때 최대한 취재를 해서 정확한 사실만을 보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알겠습니다. 나온 얘기 중에 한 부분 이제 김태우 수사관 본인이 한 얘기도 네. 무슨 계좌를 추적했다 이런 건 아니고 네.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다라고 아하.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지는 않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저 세 사람은 민간인이라는 것은 정확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또 한 가지. 사찰과 동향 파악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네. 그런 점도 좀 청와대는 유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전직 총리 아들, 자, 민간 은행장 등 민간인에 대한 감찰 의혹은 어제도 짧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만, 자, 이 의혹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순물이 딸려 들어온 상황이었다. 그런 첩보였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김 수사관의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 보고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 비서관 등 3단계의 검증 절차를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됩니다.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하였습니다.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입니다.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지요? 자,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 관련된 폭로 내용이 또 보도되자 청와대 이제 해명이 좀 구체적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 정도 얘기했다라면 이제 당시에 지난해 가상화폐 관련해서 워낙에 이제 사회적으로 논의가 뜨거웠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특감반원들이 그 보고서, 반부패 비서관 소속 행정관들이 관련 기초 자료를 수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네. 그나마도 그 기초 자료 수집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원을 통한 방법들을 썼다라고 하는데 그 보고서를 작성한 것도 특감 반장이 이거는 월권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폐기했다라고 해서 네. 청와대에서 기초자료를 쓴 건 아니었다라고 밝힌 겁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의 입장이 어제 오전부터 굉장히 강력한 표현으로 긴급하게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경석 기자, 네. 청와대의 이 해명 자체도 점점 말의 수위가 달라지거나 내용이 바뀐 경우도 여러 곳이 포착이 됐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우 전 수사관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는 첩보를 수집해와서 아주 엄중 경고했었다라고 오전에 얘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을 오후에는 엄중 경고는 아니었고 시정 조치를 또 했다라고 말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엄중 경고했다. 그러면 사실 이 엄중 경고 해놓고도 이 김태우 수사관이 반복적으로 첩보를 수집한 행위를 막지 못했던 거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그러네요.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정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랬을 때는 또 관리 감독 책임이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굉장히 그 민감한 단어 선택에 있어서부터 청와대가 해명을 하는데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흔적들이 네. 곳곳에서 보이고 실제로 초기에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관련 해명이 나왔을 때도 심지어 내부에서조차 각자 내놨던 해명이 달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실제로 청와대가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이 사안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 방안에 고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이 체계적으로 지금 대응을 해내지는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잘못된 감찰, 그리고 경찰은 이미 지난해 청와대 내부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 경질 자체는 청와대 내부에서 이미 결정했던 사안입니다. 왜 청와대 설명은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자꾸 고쳐지고 바뀌는 것일까요? 저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 왜 특히 그 민정수석실의 감찰관들을 또 민간 사찰한 정부 사람들을 계속 썼는지 그건 좀 의문이 되고요. 단 청와대에서 발표한 대로 불법적이거나 또는 필요하지 않는 정보는 파기했다라고 하지만은 청와대도 궁색한 거예요. 만약 파기했으면은 그 다음에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고 계속되면은 돌려보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은 좋지 않은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예. 자, 양지열 변호사님, 이번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금 대응하는 방법이 내부에서 좀 공유가 제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 섞인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아먹기 쉽게 처음부터 끝까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를 좀 한꺼번에 좀 다 정리를 해서 알려주면 좋겠는데 네. 뭔가 폭로 내지는 뭔가 새로운 의문이 제기될 때마다 거기에 하나씩 대응하는 형태를 쓰니까 네. 마치 저는 본국이 참 6급 그 서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청와대 전체로 비교하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거대한 소 한 마리를 콧들에 조그만 게 그냥 끌고 가는 것처럼 사실은 놓고 보면 비교할 수도 없어요. 작은 힘인데 네. 대응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게 끌려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와대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문제점이 드러났으면 즉시 경고를 했어야죠. 네. 징계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정기 인사 때 돌려보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최근까지 저 사람을 같이 활동하게 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의혹을 부풀리고 있는 겁니다. 네. 박지원 의원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모든 폭로전의 중심에는 한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내부자였던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우뚝 서 있습니다. 자,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문재인 정부의 특감반에까지 두루두루 거치면서 일을 해왔던 김태우 전 수사관. 그랬던 사람이 왜 청와대, 그것도 함께 일했던 민정수석실과의 전면 전쟁에 나서는 것일까요? 김태우 전 수사관의 속내에 많은 이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경석 기자. 네. 다들 궁금해하는 것이요. 왜 김태우 전 수사관을 두 개의 정권을 다 거쳐온 감찰반원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또 발탁을 해서 일을 했느냐, 네. 시켰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일단 사실 명확한 이유는 저희도 설명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다만 추론할 수 있는 대목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이제 이 김태우 수사관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라고 하죠. 소위 네. 그 중수부에서 수사관으로 처음 업무를 시작했는데 정보 수집 쪽에 좀 더 특화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실제로 청와대가 물려 3번에 거쳐서 바뀌는 동안에도 모두 민정수석실 첩보 수집에 담당했었고 네. 이 정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당시 과거 정부에서 광범위하게 수집했던 첩보들 그리고 민감한 첩보들 이걸 어떻게 수집하는지 방법을 알고 있었던 수사관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번 정부에서도 초창기에 권력을 잡으면 이 권력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첩보 이런 고급 정보를 받아보는 게 굉장히 낯선 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도 물론 국정원의 어떤 불법 사찰 내지는 불법 정보 수집 이런 걸 모두 차단했다고는 하지만 민정수석실에서 이렇게 공직과 관련된 첩보 수집을 하는 일들은 네. 이어져 왔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밑에서 자발적으로 했다, 시정 조치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수집을 하긴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보고서들을 받아보다 보니 이런 김태우 수사관이 민정수석실에서 쭉 일할 수 있었던 배경이 이런 게 아니겠느냐 아하. 이런 정도의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제 보통 민정수의 특감반원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이제 그 경찰이나 검찰 쪽에 파견을 나오는 파견 거죠.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네. 주로 이제 그 정보 수집하는 사람들인데 네. 이분들 주요 활동에 보면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 네.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정부라는 게 사실은 이게 거래거든요. 네. 하나 주면 하나 받는 그런 거래입니다. 정부라는 게 뭐 내가 가서 다 가져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건설업 하시는 분들, 뭐 사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이제 좀 친하게 지내야 되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뭔가 요구하는 것도 좀 들어주면서 그러면 또 하나의 정보를 또 얻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보 수집을 해서 이제 매일 일일 정보 보고를 씁니다. 이제 그걸 이제 제출하면 특감반원에서 자 이것을 뭐 취할 거는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데 아마 제가 볼 때 김태우 이제 수사관 같은 경우는 역대 정부에 다 있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유능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보원들이 많았을 겁니다. 네. 정보를 주는. 근데 문제는 그 아마 건설업자 같은 경우도 좀 알아봐는 건설업자가 하나의 정보원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자기는 그래도 열심히 해서 열심히 정보를 다 했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자기를 뭔가 비리 혐의자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이 부분에 억울하게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느꼈군요. 아마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 처음에 적폐청산하면서 여러 가지 전직 민정수석실의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사실은 다 이제 적폐청산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본인도 역할을 꽤 했는데 네. 본인은 그런 주장을 해요. 20개 중에서 자기가 18개를 갖다가 그렇죠.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왜 그냥 골프나 치고 이런 사람으로 몰고 가느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는가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네. 네. 저는 이 김태우 수사관의 전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7급 공무원 시험 중에 검찰 수사관이 있습니다. 네. 수사관으로 뽑혀가지고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입니다. 네. 이곳은 첩보를 수사로 전환시킬까? 예. 이것을 결정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첩보, 정보 수집에 좀 탁월했다. 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3번에 걸쳐서 청와대에 근무를 했다. 이걸로만 봐서도 네. 굉장히 유능했다. 네. 이렇게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이 청와대에서 계속해서 무슨 뭐 외부 업체의 돈을 받고 골프를 쳤다라든지 아니면 정보통신부에 자기가 갈 곳을 승진해서 갈 곳을 알아봤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나를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 아하. 그래서 입을 열게 됐다. 이런 언론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유능이라는 말이
지금 아주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업무 능력이 유능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지나친 행동으로 봐야 할지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과거 정권의 감찰반을 두루두루 거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때로는 너무 집요하고 깊이 들어가서 위험한 게 아니냐라고까지 얘기를 들었던 이 김태우 전 수사관. 그런데요,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감찰반원이다 보니까 이번 정권의 조국 민정수석이 입장에서는 볼 때 좀 지나치다라면서 좀 누르려는, 그러니까 좀 자제하라는 경고를 주기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과거의 민정수석에 대해서 우리가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얘기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사전기관을 총괄하고 있고 총괄하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로 본인 휴한 민정수석실에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민감한 정보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 정권의 조국 민정수석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정수석실 관계에 따르면 이 김태우 수사관이 계속해서 민간인이나 정치 관련 첩보들을 보고서를 열심히 올리는데 조국 수석들은 그것들을 다 피해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걸 피해라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이 사람은 지난 정권에서 해왔던 일들을 이 현 정권에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걸 안 받아주니까 네. 점점 입지가 줄어들었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불만으로 쌓일 수도 있다라는 아하. 분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뭔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심지어는 개인의 비위를 덮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다, 폭로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김태우 전 수사관이 워낙 많은 정보를 다뤘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검찰 입장에서도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 김태우 수사관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렇죠.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 김태우 수사관이 11월 말 지난달 무려 뭐 한 10며칠 사이였죠. 그때부터 이제 감찰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감찰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피의자 전환해서 수사를 시작한 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김태우 수사관이 갔던 골프장 7, 8곳, 뭐 10군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들을 압수수색했고 실제로 김태우 수사관과 같이 골프를 친 걸로 지목된 모 회사의 임원 이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든 지금 결과물을 만들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아하. 아마 구속 수사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속 수사까지 갈 경우에는 또 김태우 전 수사관은 지금 글쎄요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갈까요 지금? 구속은 불가피하겠죠. 네. 왜냐하면 박관천 전 경정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그 혐의로 징역형까지 받았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는 그런 전례도 알고 자신이 처벌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에 접근을 해서 김태우 수사관의 일탈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면, 그러니까 민간인에 대해서 들여다봤는지 네. 아니면은 이 김태우 수사관이 얘기한 또 그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의 1,000만 원 수수권 이런 거에 대해서 해명을 정확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꾸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면 굉장히 기자로서는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청와대에서는 조목조목 안건별로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또 어떤 추가 폭로가 이어질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